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나보고 근본 없는 애라면서 이 결혼 못 시킨대. 뭐라고? 예비 씨 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딸이 집으로 돌아와 한 말을 듣고 몹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딸은 그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올 것이기 때문에 혼자 간단하게 차려 저녁을 먹을 생각이었거든요. 부엌에서는 아침에 먹고 남은 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예비 씨 댁에 간 우리 딸은 잘하고 있으려나 예비 사부인이라는 분이 우리 딸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차려주신 걸까. 우리 딸이 그 댁에서 저녁 먹는 걸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결혼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을 때 마음이 복잡했지만 한편으론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어요. 남의 시선에 굴하지 않고 온 힘을 다해 딸을 키운 보람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른 시간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세요? 미순이? 데운 찌개를 한 숟가락 뜨려 했던 그 순간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집에 올 사람이 없는데 예비씨 댁에 인사드리러 간 우리 딸이 벌써 돌아올 리는 없고 그 짧은 시간에 별별 생각을 다하며 주방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현관에 서 있는 우리 딸의 모습이 보였어요. 평소와 다르게 어두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딸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아니, 미수야, 무슨 일이야? 인사드리러 간다고 하지 않았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 댁에서 저녁 먹고 오는 줄 알았는데?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딸은 대답 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더군요. 엄마? 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미수야, 무슨 일이야? 너 근데 꼴이 왜 그래? 머리는 산발을 해가지고. 엄마, 예비 시어머니가 나보고 근본 없는 애래. 그래서 이 결혼 못 시킨대. 저는 처음에는 딸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뭐라고? 근본 없는 애? 딸은 대답하지 않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근본 없는 애라니. 서울대 박사 과정까지 마친 네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 어? 너 거기서 뭐 행동 잘못했니? 네가 그럴 리가 없잖아. 얼마나 예절도 바르고 어른들한테 잘하는데 도대체 예비 시어머니라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왜 한 건데? 그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 뭘 말씀드려? 우리가 숨길 게 뭐가 있다고? 엄마가 내 친엄마가 아니라고. 친엄마는 나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 이후 쭉 엄마가 나 키워주셨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완전 역정을 내시면서 자기 집안을 뭘로 생각하냐는 듯 왜 진작 말 안 하고 이제야 말을 하냐면서 엄청 화를 내시는 거야. 정말 그랬단 말이야? 사실 경수 씨는 알고 있었거든. 결혼하면 가족이 되는 거니까 내가 오늘 인사드리러 갈 때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어. 엄마가 날 낳아주신 친모는 아니지만 정말 친딸처럼 날 키워주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려 했어. 그게 무슨 잘못도 아니고 숨길 이유가 없잖아. 경수 씨도 전혀 상관없다고 했거든. 자기 부모님이 그런 거 가지고 꼰대처럼 행동하거나 색안경 끼고 볼 분들 아니라고. 똑똑하고 훌륭한 예비 며느리라 자랑스럽게 생각하실 거라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수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자기 부모한테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야? 오늘 인사드리러 가는 자리에서 네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아빠 돌아가신 건 이미 경수 씨가 말씀드려서 알고 계신다고 했어. 아직 젊으신데 어쩌다 그렇게 되었냐면서 안타깝다고. 신부 입장할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건지 나랑 경수 씨가 상의해보라고 하셨다고 했거든. 아버지 안 계신 것도 이미 아시고 잘 이해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엄마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말한 건데 예비 시어머니가 그렇게 난리를 칠지 몰랐어. 딸의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딸의 혼삿길을 막은 건가?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다야? 그 사람들이 네가 내 친딸이 아니라는 말에 그렇게 화를 냈다고?
딸은 울음을 참으려 애썼지만 결국 다시 터져나오는 눈물을 참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리고 나 따귀도 맞았어. 뭐? 뭘 맞아? 근본 없는 애라면서 아무리 서울대 박사여도 집안이 그렇게 개차반인 건 안 된다고, 수준이 안 맞다고 하길래 나도 못 참고 말을 했거든.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자세한 이야기 듣지도 않았으면서 함부로 말씀하시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더니 뺨을 때렸어. 저는 순간 멍해져서 딸을 바라보았는데 그 찰나의 순간이 지나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충격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고 그런 말을 하고 손까지 대. 어디 감히. 안 되겠다. 이런 대우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엄마, 그냥 참아요. 나 때문에 괜히. 아니야, 미수야.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네가 대우, 아니 이런 취급을 받을 이유가 없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울기만 했습니다.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고 애를 썼지만 멈출 수 없더라고요. 안방으로 달려가 옷을 갈아입고 그 길로 집을 나서려고 했어요. 딸은 끝까지 제 옷자락을 잡고 말렸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것 같아. 미수, 너 가만히 있어. 네가 괜찮다고 해서 엄마가 참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너를 키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말이며 행동을 그렇게 천박하게 할 수가 있니? 그 집 어딘지 말해. 당장 주소 불러. 저는 차에 올라 내비게이션에 예비시댁 주소를 찍었습니다. 운전하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나지만 일단 차분하게 말을 해보자. 화부터 내지 말자. 차분하게 말하자. 내가 먼저 흥분하면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어. 애써 스스로를 달래며 차를 몰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용암처럼 화가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40분 정도 지났을까.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내비게이션의 안내 음성에 고개를 들어 그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대문 너머로 화려한 외관의 집이 보였지만 저는 그런 것에 위축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일단 침착하게 말하자. 내 딸의 명예를 지키는 게 먼저야. 그렇게 다짐하며 한 발을 내딛었지만 막상 대문 앞에 서자 그 다짐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문 앞에 서자 딸의 울먹이는 얼굴 그리고 뺨을 맞았다는 말이 떠올랐거든요. 그 집은 몇 세대가 살지 않는 고급 빌라였는데 경비원이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301호 방문객입니다. 미리 약속을 하셨나요? 약속이요? 네, 방문 약속을 잡으셨어요? 그러면 저희 쪽에 말씀을 주셨을 건데 제가 들은 게 없어서요. 사전에 약속한 것은 아닌데 제가 301호 사모님을 꼭 봐야 하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경비원은 301호에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 이야기를 하더니 301호 사모님은 따로 선약한 게 없다며 들여보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인터폰 좀 저 바꿔주시겠어요?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서 그래요. 연결만 좀 해주세요. 곤란해하던 경비가 간절한 제 표정을 보고는 다시 301호에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수 엄마예요. 이미수 엄마요. 그런데요. 저 잠시 뵙고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연락도 없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셔서 문 열어달라는 건 예의가 아니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지. 그 엄마의 그 딸이지. 피는 안 섞였어도 근본 없는 건 못 속이네. 얼굴 보고 이야기하시죠. 미리 말해두지만 저는 예의를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인데요. 그 집 딸이 어른을 대하는 경우라고는 요만큼도 없네요. 서울대 박사 졸업했다더니 박사가 그렇게 교양이 없어서 되겠어요? 네, 우리 딸이 혹여나 행동을 잘못했다면 그건 다 엄마인 제 탓이니 제가 대신 얼굴 뵙고 사과드릴게요. 사과를 한다고요? 경비 바꿔줘요. 301호로 안내하라고 말할게요. 그렇게 저는 301호로 향했습니다. 현관문 초인종을 누르니 안에 있는 사람이 잠시 고민을 했는지 정적이 흘렀지만 금방 문이 열렸고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저는 발로 문을 세게 차고 들어갔습니다. 저 이미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대리석이 깔린 그 집에 울려 퍼졌어요.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성이 뒷걸음질 치다가 팔짱을 낀 채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 여자의 표정은 처음에 기세등등했지만 제 얼굴을 빤히 본 이후 그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자 오히려 당황을 한 건 저였습니다. 왜 나를 저렇게 쳐다보는 거지? 왜 저렇게 놀라는 거야? 의아한 마음에 저 역시도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고, 제가 그 여자 얼굴을 알아보고 미소를 짓자 그 여자가 그만 기함을 하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미수 엄마라고요? 어머나, 여기서 이렇게 뵙네요. 아니, 정말 그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게 또 인연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미수가 어떤 아이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확실히 알려드릴게요. 그 순간 당황해서 어버버하던 그 여자는 그대로 꼴깍 기절을 한 듯 그냥 누워버리더라고요. 집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고 저는 그 여자의 뺨을 가볍게 두드리며 깨웠습니다. 생쇼하지 말고 이만 눈 뜨고 앉으시죠. 실눈을 요렇게 뜨고 저를 보던 여자가 다시금 기절을 한 척 하더라고요. 쓰러지면 누가 아이고 너무 놀라셔서 어쩌나 하면서 얌전히 돌아갈 줄 알았나 봐요. 내가 누군데 이런 걸로 물러설 박명숙이 아니지. 저는 무릎을 굽혀 그 예비 사부인이라는 여자의 어깨 죽지 사이로 양팔을 넣어 벌떡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여자가 자꾸만 주저앉으려고 해서 힘에 좀 붙였지만 그대로 소파에 내동댕이 치듯 그 여자를 앉히고 탁자에 놓여있던 물을 얼굴에 촥 끼얹었어요. 어머나 깜짝이야 세상에. 장난 그만하시고 우리 얘기 좀 할까요? 예비사부인은 더 달아날 구석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자세를 고쳐 앉으며 눈을 내리깔더라고요. 정말 사람 인연이라는 게 오묘하지만 한편으로는 등골을 서늘하게 아찔하게 하는 거더라고요. 인연, 어찌 보면 사람이 산다는 게 전부 다 인연에서 시작된 게 아닌가 싶네요. 내가 우리 딸의 엄마가 된 것도 먼저 세상 떠난 우리 남편과 인연을 맺었기 때문이잖아요. 그 모든 시작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요즘처럼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어요. 학원이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저희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있었고 그곳에서 부모님과 여러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팍팍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셨고 어머니는 남의 집 빨래와 식당 설거지를 도우며 집안 살림을 꾸리셨습니다. 형제들이 많아서 항상 먹고 입는 것이 부족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든 공부시키고자 애쓰셨어요. 네가 책을 보고 싶으면 도서관에 가거라. 거기엔 돈 안 들고도 볼 수 있는 책이 많단다. 공부를 해서 뭐래요? 학교 졸업하면 얼른 일해야죠.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보다는 더 나은 일을 하면서 살아야지. 사람이 배워야 하고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고 사는 거야. 어머니의 이 말씀은 제게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학교가 끝나면 곧바로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책 속에서 저는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세상을 배웠고 나도 세상에 쓸모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시절 내내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도 늘 도서관과 학교를 오갔어요. 꾸준히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할 일이 없던 터라 학교에서 제 성적은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저를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대학 진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요. 우리 집에서 대학교를 간다는 것은 무리야. 등록금이 비싸잖니. 아버지의 한숨 섞인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대학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아버지 말씀을 들으니 우리 집에서는 그게 불가능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저는 부모님께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시 학교 선생님께서 대학에 장학제도라는 게 있다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오는 것 같았고 그때부터 제 목표는 명확해졌어요. 장학금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좋은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국내 최고 명문 여자대학인 이 여자대학교에 성적 장학금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아든 날, 저는 어머니와 함께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대학생이에요. 저 더 열심히 할게요. 그래, 네가 장학금으로 대학까지 가는구나. 모두 네가 노력한 결과다. 뒷바라지 하나 못해준 못난 부모 밑에서. 명수가, 엄마는 우리 딸이 너무 자랑스럽다.
오로지 성적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다니겠다는 목표로 살아왔기 때문에 대학교 생활 그 하루하루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거든요. 대학생이 된 저는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도서관과 과외를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제 꿈은 늘 선명했기에 졸업 때까지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운이 좋게도 대기업 계열사에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비서였는데 당시 비서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사장과 가깝게 지내며 주요 결정을 보좌하는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서진의 말단으로 들어갔지만 차근차근 경력을 쌓고 야무지게 일을 하며 회사에서 버텨냈고 회사 생활 5년 차가 되었을 때 부사장님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제가 모시는 분은 대기업 회장님의 따님으로 계열사를 이어서 경영을 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부사장일 때부터 비서로 모시게 되었고 나중에 계열사 사장이 되었을 때도 저는 그분 곁에 있었어요. 당시 시대만 해도 여자 부사장, 여자 사장이라는 게 흔하지 않았는데 회장님의 사랑받는 따님이어서 계열사를 맡아 경영을 하게 된 거였죠. 그분을 모시게 되었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 궤도에 오른 상태였고 저를 아끼고 마음에 들어했던 사장님은 저를 신뢰해 주요 업무를 맡기곤 했습니다. 그렇게 일에만 매달려 살고 있던 어느 날 정말 일생일대의 운명을 만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열린 행사에서 남편을 만났거든요. 그이는 협력업체 대표로 행사에 참석한 손님이었는데 행사에 온 사람답지 않게 첫인상이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비서 짬밥이 쌓이다 보니 눈치도 늘고 사람 파악을 잘하는 능력이 생겼거든요. 그냥 그 일을 봤는데 행사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김 대표님 안녕하세요. 이번 협력건으로 참석하셨죠? 제가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는데 남편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행사 열심히 준비했는데 좀 어떠세요? 네, 모든 게 다 완벽합니다. 다만 이런 큰 행사가 낯설어서 처음도 아닌데 왜 이런 자리가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그의 말투는 담담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후 협력업체 선정건으로 그와 다시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어요. 첫인상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사람을 보면 볼수록 마음이 깨끗하고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그 선해 보이는 모습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이는 제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부인과 사별하고 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어요. 미수라고. 이제 6살이에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야기에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것 같아요. 호랩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혼자 사는 남자치고는 늘 양복이며 옷매 무새가 단정했고 그 흔한 호랩이 냄새 하나 안 풍기는 누가 봐도 알뜰살뜰하게 살림 잘하는 아내가 있는 그런 이미지였었죠. 물론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총각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집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 빗나간 거였습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아내가 떠난 뒤엔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미수는 저에겐 전부이지만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늘 불안하거든요. 딸이다 보니 한창 엄마 손길이 필요한데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메워지지 않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딸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럴까봐 걱정이네요.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점점 그의 진중함과 따뜻함에 끌렸고 우리는 더 깊은 사이가 되었지요. 나중에 남편이 말을 하기로는 딸이 있다고 말하면 제가 금방 도망갈 줄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처녀가 애까지 있는 호래비와 연애를 한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마음에 걸리고 제 앞길을 망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서요. 하지만 그이와 만난 기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이에게 푹 빠져버렸고 결혼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대로 엄마 아버지와 주변 사람들의 반대가 아주 극심했답니다. 그 사람 전처소생의 딸까지 있다며? 너 젊은데 왜 그런 무거운 짐을 지려고 해? 아니 명자야, 너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명문 여대까지 나오고 계열사이기는 하지만 대기업에서 일하는 인재잖아. 네가 아주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너 정도면 데려가겠다고 하는 멀쩡한 총각들이 줄을 서고도 남을 텐데 왜 그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호랩이랑 살겠다는 거야? 너희 아버지 속이 다 새카맣게 타서 문드러지는 것을 봐야겠니? 명수가 엄마 말 들어. 왜 사서 고생길 아니 가시밭길에 걸으려고 하는 거니?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애를 키워본 사람이잖아. 내 배로 낳은 내 자식이어도 백날 천날 365일 예쁘기만 한 게 아닌데 피 하나 안 섞이고 네 배로 품어 낳지도 않은 애를 어떻게 키우면서 산다는 거야. 이러려고 힘들게 너 키운 거 아니잖아. 세상에 절반이 남자인데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그 사람이야. 애 딸린 것도 문제지만 엄마는 그 사람이 사별을 했다는 게 더 마음에 걸린다. 그 먼저 떠난 여자 마음에 계속 묻어두고 평생을 살 텐데 먼저 떠난 건 참 안 됐고 불쌍하다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키우는 애를 낳은 여자잖니? 볼 꼴 못 볼 꼴 다 보고 정이란 정은 다 떨어져서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 사별이라니 얼마나 가슴 사무치게 남 몰래 그리워하면서 살겠어.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너는 평생 세상 떠난 여자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거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물론 이혼이랑 사별 다른 거 알아. 그 사람도 먼저 떠나보낸 사람 그리워하겠지. 시간이 지나도 그럴 거야.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떠난 사람만 그리워하면서 외롭게 살라는 법은 없잖아. 이 사람 애기 엄마 떠나보내고 어린 딸 하나만 바라보며 산 사람이야. 좋은 아빠고 좋은 남자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렇게 부인 떠나보내고 다른 누군가한테 마음을 연 게 내가 처음이래. 나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대. 원래 이 사람 내 걱정해서 헤어지려고 했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을 포기 못하겠어, 엄마. 내가 이 사람 너무 사랑해. 같이 행복해지고 싶어. 사실 얼마 전부터 영호 씨 딸도 만나고 있어. 천사같이 예쁜 아이야. 너무 어린 나이에 엄마를 잃었는데 그게 너무 딱해. 근데 너무 예뻐. 나 영호 씨 아내로 미수 엄마로 살고 싶어. 반대가 극심했지만 제가 원래 뭔가를 마음에 두면 그걸 이룰 때까지 포기하는 법을 몰랐거든요. 단순한 아집이 아니라 이 남자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인생의 새로운 장을 함께 열고 싶었어요. 여러 날 설득을 한 끝에 그이가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왔고 그이를 만나본 아버지와 엄마는 결국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결혼 후 저는 그이의 아내로 그리고 미수의 엄마로 살게 되었어요. 결혼 전 밖에서 잠깐씩 만날 때는 괜찮은 것 같았던 아이가 같이 살게 되니 그게 낯설은 건지 처음에는 저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미수야, 미수 엄마는 저 하늘나라로 먼저 떠나셨지만 우리 미수 쓸쓸해할까봐 우리 미수 잘 돌봐주고 예뻐해주라고 아줌마를 보내준 건지도 몰라. 아줌마는 정말 미수가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거든. 언제나 기다릴게. 우리 미수가 아줌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릴게. 처음에 제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딸이었지만 한 해, 두 해,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을 열었고 제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미수야, 지금 엄마라고 한 거야? 네, 엄마. 고마워, 미수야. 엄마가 더 잘할게. 초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미수가 처음으로 저에게 엄마라고 불렀던 날, 저는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을 이루었어요. 결혼 후 저는 미수의 교육에 가장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키우실 때 교육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기억이 남아 있었거든요. 우리 집 형편은 넉넉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늘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배우고 익혀야 삶의 방향을 알게 되는 거야. 네가 공부를 하면 그 힘으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어.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었던 시절이라 교육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주지 못하셨지만 용기를 준 어머니 덕분에 저는 대학에 갈 수 있었고 회사에서 제 일을 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였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미수에게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한 뒤 아이를 낳지 않았거든요. 결혼 후에도 계속 사장님의 비서로 일하며 회사를 다녔고 미수를 잘 보듬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임신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생명을 배에 품고 낳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딸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그런 순간들은 엄마로서 함께했고 그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미수야, 오늘 학교 수업 처음 가는 건데 떨려? 유치원이랑 다르니깐요. 엄마, 내가 친구들 잘 사귈 수 있을까?
그럼 우리 미수는 똑똑하고 예쁘니까 친구들하고 금방 친해질 거야. 첫 등교날, 딸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들어갔고 그 뒤로도 학교 생활을 무척 즐겼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단순히 친구들과 놀고 싶어서 학교를 좋아했던 아이가 고학년이 되면서부터는 점점 학업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수가 중학교에 입학하던 무렵, 저는 남편과 함께 아이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는데 남편이 미수의 교과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요즘 애들이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워? 무척 어려워 보이네. 우리 미수가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다행스럽게도 미수가 책을 좋아하잖아. 억지로 읽는 게 아니라 찾아서 읽고 하는데 책 읽기는 모든 공부의 기본이 되니까 잘할 거야. 다만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건 기초를 탄탄히 하는 게 좋아서 학원에 보내야 할지 고민이네. 학원을 보낸다고? 얼마나 보내야 하는 거야? 그러고 보니 주위에서 고액 과외다 뭐다 시키는 집은 엄청 시키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그냥 학습 보충하고 예습할 수 있게 기초 잡아줄 수 있는 학원이면 될 것 같아. 생활비 안에서 다 괜찮을까? 그건 걱정하지 마. 나 계속 일하고 있잖아. 미수 학원비 정도는 문제 없어. 나 당신한테 늘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한 것 같아. 미수를 이렇게까지 키워줘서 정말 고마워. 이제 중학생이고 사춘기 예민한 시기인데 나 혼자 있었다고 하면 정말 어떻게 키웠을지. 당신 같은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중학교 때 꼭 필요한 학원을 보내며 기초를 탄탄히 했고 고등학교에 진학할 무렵부터는 미수 본인이 공부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밤 늦게까지 책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볼 때면 저는 대견하면서도 짠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원을 하곤 했지요. 미수야, 쉬어가면서 해. 너무 무리하면 몸이 상해. 엄마, 나 조금만 더요. 이 단락까지만 풀고 잘게. 고등학교 시절 내내 하루 5시간 정도 잠을 자며 공부에만 매달렸던 딸이고 그런 딸의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것은 딸이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을 때였습니다. 합격 통보를 받고 미수는 제게 와서 눈물을 터뜨렸어요. 엄마, 나 합격했어요, 서울대학교. 정말? 우리 미수가 해냈구나.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은 명문 대학에 입학한 딸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습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도 새엄마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정말 사소한 이야기까지 다 털어놓는 딸이었거든요. 그렇게 착한 딸이고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하고 자랑스러운 딸인데 서울대 합격이라니 세상에 복이란 복은 다 받은 것 같았네요. 그렇게 딸의 대학 생활이 시작되고 학업에 몰두하는 사이 남편과 저는 각자 일을 하며 딸의 뒷바라지를 하며 지냈어요. 그렇게 딱 4년. 우리는 딸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가족의 평온함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거든요. 장례식 날 미수는 저를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둘뿐이야. 내가 엄마 지켜줄게. 미수야, 우리 미수. 정말 엄마한테는 이제 미수 너뿐이야. 저와 미수의 울타리가 되어주었던 남편. 우리를 가족이라는 끈으로 하나 되게 한 남편을 미처 마음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게 되었고 미수와 저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어요. 미수는 대학 시절부터도 한 번도 자취를 하지 않았거든요. 늘 한 집에서 지내며 통학을 했습니다. 우리 딸은 대학을 졸업하기 훨씬 전부터 그 다음 진로를 정했는데 취업은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공부 욕심이 많았던 딸이었고 대학 졸업 후 석사 과정을 밟는다고 해서 두말 없이 찬성하며 응원을 해주었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대학교에 비해 훨씬 비쌌지만 회사 생활을 오래 하며 비서실장직으로 지내던 제가 감당할 수 있었고 덕분에 딸은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논문 통과 후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에 진학하기까지 우리 딸은 평생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하며 살았어요. 엄마, 박사과정은 더 힘들겠지? 석사 논문 쓸 때도 힘들었는데. 당연히 힘들겠지. 하지만 우리 미수는 해낼 거야. 엄마는 우리 딸 믿어. 딸의 성공은 제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었어요. 남편은 딸이 대학을 졸업하는 것까지만 봤는데 그 이후 흔들림 없이 석사, 박사까지 걸음을 내딛는 딸이 너무 대견했거든요. 엄마, 나 박사학위를 따면 엄마가 제일 먼저 축하해줘야 해? 당연하지. 엄마는 언제나 너의 팬이고 든든한 지원군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엄마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딸을 사랑하고 응원해. 엄마 고마워. 사랑해요.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며 긴 시간을 함께 지냈어요. 그리고 아주 긴 학업 끝에 우리 딸이 박사 과정을 마치고 연구소에 취직했을 때 어찌나 기쁘던지요. 그동안 힘들게 공부하던 딸이 이제는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니 그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딸이 대학원 박사 과정을 마치기 전 정말 오래 다닌 직장에서 퇴직을 했거든요. 20대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말단 비서팀으로 시작해서 나이 60이 넘어 비서실장으로 퇴직을 하게 된 거였습니다. 사장님이 부사장님이었을 때부터 그 곁을 지키며 사장님이 되고 나서 계열사 경영을 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정말 말 그대로 평생 직장이었지요. 사장님께 퇴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사장님은 너무나 아쉬워하며 퇴직금에 더해 따로 많은 것을 챙겨주셨습니다. 은퇴. 정말 그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막상 회사를 그만두고 보니 바쁘지 않은 일정이 좀 낯설기는 했지만 평생 처음으로 가져보는 여유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미수가 조심스레 제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누구니? 어떻게 만났는데? 딸은 얼굴을 붉히며 쑥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대학교 동창이 소개해줬어요. 사람이 참 진중하고 좋아요. 거의 평생 학업에만 매달리느라 꽃다운 나이 즐기지도 못하고 연애다운 연애도 제대로 못해본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니 딸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저도 덩달아 마음이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말해줘봐. 엄마도 궁금하네. 응, 엄마.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회사 다니는데 아버지 하는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대. 나처럼 공부만 한 사람이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아. 예, 그렇게 말하니 꼭 네가 능력이 없다는 말로 들린다. 뭐 돈 잘 버는 것만 능력이니? 그건 아닌데 그냥 좀 나랑 다른 사람이라서 나도 어울릴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잘 맞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딸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그 집안이며 여러 가지를 캐묻지는 않았어요. 또 나이로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결혼을 한다 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남녀 간의 일은 식장에 손잡고 들어갈 때까지 모르는 것이니 때가 되면 다음 단계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오래 만나는 것 같더라고요. 1년 정도를 만났을까? 그때 딸이 나이가 서로들 있으니 결혼 생각을 하고 있다 말을 했고 정말 우리 딸이 이제 시집 갈 때가 되었구나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엄마, 저 경수 씨랑 결혼하고 싶어요. 저는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이라니 별말 없길래 잘 만나고 있구나 했는데 결혼까지 생각하는 줄은 몰랐네. 잘 생각한 거야? 1년이라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긴 하지. 근데 엄마, 나 진짜 석사 박사 하는 사이 내 친구들 다 결혼했고 나만 나이를 많이 먹은 것 같아. 더 늦기 전에 결혼하는 게 어떨까 해서. 남들 속도나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건 두 사람의 마음이지. 엄마만 해도 결혼할 때 주변에서 얼마나 말들이 많았는지. 그치만 엄마는 확신이 있었거든. 네 아빠랑 미수 너랑 함께하면 행복할 거라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았던 거야. 맞아, 엄마. 그게 제일 중요하지. 1년을 지켜봤는데 여러 가지로 같이 있으면 편안하고 잘 맞는 사람 같아. 딸의 말에 묘한 허전함과 동시에 기쁨이 밀려왔어요. 딸을 시집 보낸다는 생각에 아쉽기도 했지만 딸의 행복이 무엇보다 중요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식장에 들어가는 날에는 어떨지 참 나이가 드니 늘어나는 건 주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엄마는 응원할게. 결혼은 큰 일이니까 준비 잘해야 한다. 엄마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마.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아.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오가면서 딸은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이 먼저 인사를 다녀오고 그 다음에 예비 사위가 저한테 인사를 하러 오고 그 다음에 상견례를 하자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딸이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간다는 말을 듣고 저는 한참 동안 고민을 했어요. 예비 사돈어른과 사부인께 드릴 선물을 고르는 일이 중요하게 느껴졌거든요. 미수야, 이거 어떨까? 홍삼 세트랑 과일 세트랑 또 엄마, 너무 많이 준비하는 거 아니야? 네가 첫인사를 드리는 자리잖아. 성의껏 준비해야지. 저는 홍삼 세트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포장도 꼼꼼히 하며 정성을 다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다행이야. 나 잘 다녀올게요. 경수 씨가 데리러 온대. 그날 오후 딸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어요. 선물 꾸러미를 들고 현관을 나서는 딸을 보니 마음이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미수야, 긴장하지 말고 예쁘게 웃으면서 얘기해. 예비 사부인도 우리 미수 예쁘게 보실 거야. 엄마, 알겠어. 잘 다녀올게요. 딸이 집을 나서고 난 후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이 예비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 정성껏 준비해 주신 음식을 먹는 모습, 온갖 상상을 했는데 마음이 좀 떨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의붓 딸을 금이야 오기야 친딸처럼 키워 서울대 박사 만들었더니 예비시댁에서 근본 없는 애라고 따기 맞고 온 내 딸. 저 미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열받아 예비사부인 집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더니 예비사부인 날 보더니 기양하며 쓰러지는데 현관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면서 최대한 침착하려고 했던 다짐 따위는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올라 어떤 말이라도 당장 내뱉고 싶었거든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던 예비 사부인은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곧바로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우습게도 쓰러진 척을 했었죠. 그 여자를 끌어서 소파에 앉혔는데도 계속 실눈을 뜨고서는 못 깨어나는 척을 하길래 물을 뿌려서 그 여자를 깨웠습니다. 어머나, 아니, 차가워. 그 여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 여자를 알아봤고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히 말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네요. 인연이란 저 아시죠? 비서실장 박명숙이요. 그리고 내가 이미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일이 있어서 똑바로 대화를 나누려고 왔어요. 예비사부인은 떨리는 손을 부여잡으며 겨우겨우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어떻게, 아니, 여기서 실장님을 보게 될 줄은. 그 순간 예비사돈어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소란스러워? 누구십니까? 사돈인 그 사람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혼란스러운 표정이었고 제 얼굴도 알아보질 못하더라고요.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예비사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분이에요. 20년 전 대기업 계열사 사장님 비서실장이었던 박명숙 실장님. 제 이름을 듣자 예비사돈어른의 얼굴은 곧바로 굳었습니다.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말을 잃은 듯 보였고 이내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장님? 박명자 실장님? 어떻게 저희 집에... 아니, 그건 그렇고 이게 도대체 얼마만입니까? 20년도 넘었지요. 세상에 시간이 참 빠르네요. 그간 잘 지내셨어요? 아주 오래된 일이지만 그 이후로 잘 정비해서 전환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일을 잊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날 줄은 몰랐네요. 여보, 큰일 났어. 당신 그만 입 다물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당신? 무슨 일인데? 우리가 오늘 근본 없다며 쫓아낸 예비 며느리. 그 애가 왜? 예비 며느리가 그러니까 박명숙 실장님의 따님이시래. 뭐라고? 당혹스러운 표정.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는 저 눈동자. 네, 맞습니다. 이렇게 아들과 딸의 인연으로 다시 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사실 이 예비사돈이라는 이 부부와 오래전 인연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사장님의 신뢰를 얻어 비서실장이 되었고 회사 내에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그러려고 한 것은 아닌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사장의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전하고 의논을 하고 모시는 자리이다 보니 알게 모르게 업계에서 실세다라는 소문이 떠돌더라고요.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그 당시 업계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회사의 하청업체 하나가 갑작스러운 실수로 계약을 잃을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 업체 대표가 바로 예비사부인의 남편인 사돈이었죠.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거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하청업체 대표 예비사돈이 예비사부인과 함께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제가 업계에서 꽤 실세라는 소문을 들었는지 직접 제 사무실로 찾아와 무릎을 꿇고 부탁하더군요. 비서실장님, 저희 회사 이번 계약을 잃으면 정말 문을 닫아야 합니다. 가족과 직원들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처음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부탁하니 당황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더군요. 당시 그 하청업체는 비록 작은 회사였지만 제품 품질은 나쁘지 않았고 직원들도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게다가 예비사부인은 눈물을 보이며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정말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성실히 보답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아직 어려요. 아빠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아이인데 이거 계약 이르면 저희 부부 정말 감당이 안 됩니다. 당장 재고 쌓이는 것부터 해서 대출도, 직원 월급도, 공장을 팔고 저희 집을 팔아도 해결을 못할 것 같거든요. 정말 그동안 성실하게 했던 우리 남편, 대표 얼굴을 봐서 비서실장님이 한 번만 결정을 재고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 저는 그들이 단순히 기회를 구걸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고민 끝에 며칠 뒤 사장님께 직접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그 하청업체는 이번 일이 처음이고 이후로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겁니다. 그동안 성실히 일해온 점을 감안해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면 어떨까요? 다행스럽게도 사장님께서 저를 믿고 제 말을 들어주셨고 덕분에 그 업체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큰 위기를 넘겼고 이후로 사업이 점차 안정되었다고 들었어요. 감사하다며 두 부부가 인사를 전했지만 그 이후 서로 연락을 하고 지내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보답을 바라고 도와준 것은 아니니 그냥 그 사람들이 잘 사업을 이어서 하고 위기를 넘기면 된 거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예비사부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고개를 숙이고 울었는지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더라고요. 그렇게 어렵던 시절을 넘긴 그들이 제 딸이 저의 의붓딸이라는 이유로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 손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무시하고 뺨까지 때렸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채로 그들을 쏘아보고 있는데 예비사 부인이 그 20여 년 전 계약을 끊지 말아달라고 빌었을 그때처럼 다시 한번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서실장님, 아니 미수 어머님,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저희 부부를 도와주셨던 걸 그 은혜를 돌이켜보니 그 은혜를 받고 제대로 감사 표현도 서툴게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잘못했습니다. 은혜라고요? 사부인께서는 은혜를 이렇게 갚으시는군요. 제 딸을 무시하고 뺨을 때리고 근본이 없다고 하셨다죠? 제가 미수 친엄마가 아니라서요? 어떻게 그렇게 1차원적인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행동을 하실 수가 있는지. 그래도 두 부부가 기업 대표로 있으면서 사업을 오래 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게 다 가면인가 보네요. 이런 자리에서는 아주 갑질을 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는데 정말 이쯤 되면 누가 근본이 없는 사람인 거죠? 예비사 부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울먹이며 사과를 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그때 실장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드린 건 천벌을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미수 양과 실장님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만큼 그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실망스럽게 했습니다. 미수가 이 집에서 뺨을 맞고 돌아왔습니다. 단지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게 예의를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사부인이 말하는 예의예요? 예비 사돈어른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수 양이 실장님 따님일 거라고는 그렇게 귀한 분일 줄 몰랐어요. 아니 정말 따님을 훌륭하게 키우셨죠. 서울대학교 졸업하고 서울대에서 석사, 박사 학위를 딴 인재라지요. 저희가 이 사람이 괜한 자격지심에 많이 배우고 잘난 며느리는 초장부터 잡아야 한다면서. 여보, 당신 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변명을 해대는 사돈어른의 말을 들으니 더욱 화가 치밀더라고요. 귀한 분? 그걸 따질 자격은 당신들한테 없습니다. 제 딸은 평생 공부만 했고 어려운 과정을 마치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며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걷고 있어요. 도대체 왜 우리 딸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큰 잘못을 했습니다. 미수 양은 물론이고 당신께도 실례를 저질렀습니다. 당신 부부가 이 난리를 칠 때 경수군은 뭘 하고 있었나요? 지금 집에 없어요? 그게 저희 아들도 몹시 화를 냈어요. 미수 양 그렇게 우리 집을 나가고서 우리 아들이 따라 나가는데 미수 양이 연락하지 말라고 했대요.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안 그래도 잔뜩 성을 내고서는 지금 집을 나갔습니다.
저 실장님, 아이 사부인, 우리 아들은 그러니까 잘못이 없어요. 이게 다 그냥 못난 우리 부부 잘못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잘할게요. 미수 양을 귀한 며느리로 대접하며 살게요. 죄송합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그들 부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예비사돈과 사부인의 눈에는 진심 어린 뉘우침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요. 저 역시 당신들의 진심을 느낍니다. 이제 이 문제는 미수에게 달렸습니다. 저는 미수가 결정한 대로 따를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딸과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딸은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 못하겠어요. 그 집안이 아무리 사과를 하고 태도를 바꾼다고 해도 나를 무시한 집안과 연을 맺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무시한 건 엄마를 무시한 거니까 그건 정말 참을 수가 없어. 미수야, 네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네 편이야. 하지만 정말 잘 생각하고 결정해. 네가 정말 경수군을 사랑한다면. 딸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내가 경수 씨를 사랑했던 것도 사실이래요. 하지만 엄마가 베풀어준 사랑과 희생을 떠올리면 그러한 사람들과 가족이 되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해. 엄마가 나를 여태까지 키워주신 은혜를 무시하는 걸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딸을 꼭 안아주었어요. 딸이 이렇게 강단 있고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 자라준 게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딸은 결국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예비사부인은 아쉬움에 몇 차례 더 사과했지만 미수의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 집안과의 인연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우리 딸은 자신만큼 똑똑하고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 새로운 인연을 시작했어요. 저도 사위가 참 마음에 들었고 사돈댁에서는 우리 딸을 진심으로 존중해줬고 마치 보석처럼 아껴주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딸이 환하게 웃으며 신랑의 손을 잡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많이 쏟았는데 그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저 행복하게 살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래 미수야, 네가 행복하면 엄마도 행복해. 그리고 현재 저에게는 손주가 생겼어요. 딸과 사위는 복덩이 같은 아들을 낳아 기르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진 저는 요즘 손주를 보는 낙으로 살거든요. 가끔 손주를 품에 안고 놀아줄 때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전생이라는 게 있다면 그래도 가족이었을 거라고. 이렇게 예쁜 딸을 낳고 너무 일찍 떠난 미수의 친모와 더불어 함께 가족이었을 거라고요. 내가 우리 딸의 이모였든 자매였든 가족의 인연이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현생에서 우리 딸과 함께 걸어온 모든 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딸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40대 남성이고 하반신에 장애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지체 장애인입니다. 원래부터 다리가 불편했던 건 아니고 10여 년 전 평범한 직장인이던 저는 출근길에 교통사고로 장애인의 몸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병원에서 지옥 같은 재활과 치료의 과정을 거치던 때 당시 간호사이던 아내를 만나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저입니다. 오늘이 천안병원 오픈 날인데 서두르자. 늦으면 안 되지. 엄마가 싫은 소리 해도 당신 서운해하지 않게 해요? 걱정 마. 장모님 그러시는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내가 출발도 하기 전부터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장애인이라고 결혼 초부터 저를 사위로 탐탁지 않아 하는 장모님이십니다. 처남은 피부과 의사인데 최근에 병원을 개업하게 되었고 저와 아내는 오픈식에 축하차 참석을 하게 된 거였죠. 아내가 제 휠체어를 밀고 병원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저를 왜 왔지 하는 눈초리로 쳐다보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장모님이 저를 싫어한다고 해도 저는 제 할 도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었죠. 여보,
우리 엄마 오늘도 좋은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얼른 준혁이한테 인사만 하고 집에 가요. 난 괜찮다니까 그러네. 당신 오랜만에 천안 보는 건데 식사도 하고 얘기도 천천히 나눠. 아내는 저를 데리고 병원 오픈식에 갔어도 좌불안석인 게 눈에 보이더군요. 어쩌다 가족 행사 날 장모님을 만날 때마다 얼굴 붉히는 일이 있었기에 아내가 그런 걱정을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라는 존재 때문에 아내가 처가 식구들과 멀어지는 일을 원하지 않았기에 저는 최대한 서운하거나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내색하지 말자 그런 주의였죠. 처남은 대학병원에서 일을 하다가 개인 병원을 오픈하게 된 거였고 병원 내에 간단한 뷔페 음식을 차려놓고 축하 파티 비슷하게 오픈식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휠체어를 탄 채로 접시에 뷔페 음식을 담고 있었는데 자네는 왜 굳이 이 자리에 나타난 거야? 의사인 처남의 개인 병원 오픈식 날 축하해 주러 갔더니 굼뜨다며 휠체어를 탄 나를 걷어차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음식을 접시 위에 담던 저는 그 바람에 접시 위에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장모님, 오늘 천안 병원 오픈식 날인데 제가 당연히 와야죠. 참, 뭐 주제에 매형 자리 노릇은 하고 싶다는 거야? 아무리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고 있지만 좀 너무하시는군요. 내가 너무하긴 뭘 너무한다는 거야. 우리 준혁이 와이프도 의사고 그 처가도 다 의사 집안이야. 안 그래도 우리 집안이 처지는 것 같아 걱정인데 휠체어 딴 행색으로 꼭 여길 나타나야 해? 제가 무슨 죄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자네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럼? 장모님, 제가 장모님 성에 안 차는 사위인 건 알겠습니다만 저를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합니다. 뭘 잘했다고 오늘같이 좋은 날 불청객으로 와서 따박따박 말댔구야. 그때 좀 떨어진 곳에서 처남과 얘기를 나누던 아내가 저와 장모님에게 불이 나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또 한 사방 잡아먹지 못해 안달이세요? 너는 내가 전화로 몇 번이나 말했어. 오늘같이 중요한 자리에는 너만 참석하라고 했는데 이 엄마 말을 귓등으로 들어? 엄마야말로 왜 제 말을 늘 귓등으로만 들으세요? 전 이 사람 없이 이런 가족 행사 참석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넌 네 동생 준혁이가 이 병원 얼마나 어렵게 오픈한 건지 몰라? 알면서 그런 말을 해? 모르는 바 아니죠. 대학병원 다니며 돈 한 푼 안 쓰고 모았고 거기다 처가 도움까지 받았다는 거요. 네 동생 준혁이가 뭐가 모자라서 처가 눈치 보며 사는 줄 아니? 개천용이라 저는 모자랄 거 없이 똑똑해도 집안에 돈 하나 없는 걸로 처가에 눌러 사는데 넌 준혁이 체면을 세워줘도 모자를 판에 네 남편을 떡하니 오늘 같은 자리에 들여오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대체 언제까지 이런 모욕적인 언사 하실 거예요? 제 남편이 뭐가 어디가 어떻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요? 네 남편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르지. 그럼 어디 내세우기에 떳떳하고 자랑할 만한 사람이더냐? 엄마가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고 누구보다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아내는 그런 말을 쏟아내더니 서러워서 왈칵 눈물을 쏟고 말더랍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을 달리하게 되더군요. 저는 하반신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입장이긴 했지만 저 스스로를 부끄럽게 생각해 본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처갓집의 가족 행사에도 불청객 취급을 받으면서 늘 꿋꿋하게 참석을 했던 건데 장모님의 편견과 저를 성에 차지 않아 하는 그 마음이 아내에게 상처를 주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보, 그만 울어. 왜 갑자기 울고 그래? 응? 엄마, 정말 해도 너무하세요. 엄마가 이런 식으로 제 남편에게 함부로 말 계속 하실 거면 저 앞으로 친정과는 연을 끊고 살겠어요. 뭐라고? 너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 막 함부로 하니? 대체 누가 말 함부로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여보, 그만해.
장모님께 무슨 말버릇이야. 너무 속상해서 그래. 잘못도 없는 당신에게 매번 우리 엄마가 이러시는 거. 처남의 병원 오픈식에서 한창 장모님과 아내가 언성을 높이고 있는데 저 여기가 차준혁 원장님 병원 오픈식 장소 맞습니까? 네, 맞는데 누구세요? 한참 언성을 높이던 아내가 택시 기사에게 개업떡 박스 하나를 건네봤더군요. 그런데요, 그 개업떡 속에서 발신인의 명함을 아내가 꺼낸 순간 기고만장 소리를 지르며 저를 무시하던 장모님께서 벌벌 떨며 내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대체 개업떡 속 박스 안에서 어떤 명함이 나왔길래 그러냐고요? 웬 개업떡이지? 누가 더 보내올 사람도 없는데. 엄마, 이 개업떡 보낸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아내가 갑자기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장모님에게 명함을 건네더군요. 아니. 이 사람이 왜 우리 준혁이 개업날 떡을 다 보냈지? 준혁아, 너 당장 이리로 좀 와라. 개업떡 속 명함을 확인한 순간 장모님이 화들짝 놀라며 처남을 부르는 겁니다. 엄마, 무슨 일이세요? 개업떡을 보낸 이 사람 말이야. 너 오픈한 병원 건물주 아니니? 건물주요? 잠시만요. 아니, 이분은 우리 병원 건물주일 뿐만 아니라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세요, 엄마. 뭐라고? 너 엄마에게는 그런 말 이런 방구 안 했잖니? 제가 경황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저 대학 다닐 때 은사님이요. 원래 여기 병원 전체서 산부인과 운영하시던 분인데 은퇴하셨어요. 건물 계약하면서 여기 건물주가 은사님 그분이신 거는 늦게 알았고요. 너 그런 중요한 사실을 왜 말 안 했니? 그래서 너에게 이 개업떡을 보낸 거야? 글쎄요. 제가 은사님 안 뵌 지가 하도 오래라 제가 되려 찾아뵈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상하네. 오늘 내 병원 오픈식인 것도 어떻게 하셨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는 처남이었습니다. 엄마, 개업떡 박스 밑에 카드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개업떡 박스 안에요. 보니까 조그만 손글씨로 짧은 편지가 쓰인 카드가 놓여져 있더랍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사돈 청년 준혁군의 병원 개원을 축하합니다. 저는 사부인의 사위 한서준의 아비 되는 사람입니다. 제가 와병 중이라 자리에 직접 찾아뵙지 못한 점 송구합니다. 다시 한번 아드님의 병원 개원을 축하드립니다. 이 편지를 보낸 게 그럼 한서방의 아버지란 말이야? 매형 아버지가 저희 대학교 은사님이셨던 거예요? 그분 엄청나게 유명한 여기 병원장 출신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가정사가 좀 복잡해서 그간 아버지 존재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죄송해요. 날 때부터 아버지는 안 계셨다고 하더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 안 그래도 시아버지 존재 오늘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아니, 잊지도 않던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엄마도 참.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사람이 어딨어요. 이 사람 부모님 사연이 좀 복잡해서 아버지 존재를 그간 처가에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던 거예요. 그럼 이 한 원장님이 한서방의 친아버지가 정말 맞다는 소리야? 네, 그분이 제 아버지가 맞습니다, 어머님. 그때였어요. 제가 한참 아버지 존재를 커밍아웃하고 있는데 오픈식이 한창이던 병원 입구가 술렁이는 겁니다. 보니까요, 지팡이를 짚은 저희 친아버지가 처남의 병원 오픈식 장소로 힘겹게 들어오고 계시더군요. 저도 아내도 장모님도 처남도 깜짝 놀란 게 사실이었죠. 아니 아버지, 여길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 거동도 불편하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실 생각을 하셨어요? 내가 오늘 내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처가 행사에 그래도 한 번은 얼굴을 비춰야지 싶어서. 그리고 준혁군은 내가 대학서 강의하던 시절 제자기도 하고. 지팡이를 짚고 간병인의 도움까지 받아서 힘겨운 걸음으로 병원 오픈식을 참석한 아버지였습니다. 제 아버지의 존재를 눈앞에서 확인한 장모님이 사색이 되다시피 하며 제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에게 인사를 꾸벅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돈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더 일찍 인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제 아들놈이 저를 한동안 안 보고 산다고 했던 바람에 인사가 늦었습니다. 한서방이 정말 원장님 친아들이란 말입니까? 사돈어른도 참 농도 잘하시네요. 정말로 친아들이니 제가 이런 자리에도 오지 뭐하러 사부인 아드님 병원 오프시까지 오겠습니까? 제가 여태 한서방에게는 아버지가 안 계신 줄로 알고 살아서 좀 적응이 안 되는 게 사실이네요. 부끄러운 가정사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저의 부덕의 소치 때문이니 부디 우리 서준이를 예쁘게 봐주십시오, 사부인. 그런 말을 하면서 머리가 하얀 아버지가 장모님 앞에서 고개를 수그리시더군요. 저는 평생 우리 아들 녀석에게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자세한 사연까지야 사부인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시시콜콜 말씀 못 드립니다만 우리 서준이에게 저는 평생 못난 아비였어요. 아니, 원장님 같은 훌륭한 분께서 아버지인 게 영광이지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안 그런가 한서방? 갑자기 만면의 미소를 띠며 저를 쳐다보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제가 결혼하고서 저를 보고 처음으로 그런 온화한 미소를 짓는 장모님이었죠. 교수님과 인연이 이렇게 깊은 줄 몰랐습니다. 사실 여기 병원장인 교수님이셨단 말씀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 내가 준혁군이 우리 아들 처남이라는 소리를 듣고 내가 더 불어 오늘 오픈식에 참석했어. 개업 축하하네. 앞으로 성업하길 바래. 이렇게 친히 제 병원 오픈식에 참석을 해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 내가 평생 이 건물 자리에서 산부인과를 하면서 병원 운영이 아주 잘 됐어. 병원 자리로는 명당이고 기운도 좋은 곳이니 준혁군도 잘 될 거야.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께서 워낙에 명망 있는 권위자셔서 운영이 잘 됐던 거죠. 저도 그 기운 받아서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처남까지 나서서 저희 아버지에게 넙죽 허리를 꺾고 폴더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모습에 벌벌 떨며 제 눈치를 보면서 기듯이 인사를 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나. 사람 참 오래 살고 볼 일이지. 우리 한서방 아버님이 이렇게나 훌륭한 분이신 걸 모르고 살았네요. 한서방, 저 아까 식사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기 제일 좋은 자리로 가서 아버님과 같이 좀 앉게나, 응? 네? 장모님, 아까는 분명 저에게 아이고 사람 참 아까 한 말은 잊어버려. 내가 오늘 준혁이 병원 오픈식이라 긴장하는 바람에 괜히 신경이 날카로워져서 좀 신경질을 냈을 뿐이야. 갑자기 제 휠체어를 친히 끌더니 오픈식의 장소에 가장 좋은 자리로 저를 안내하는 장모님이었습니다. 사돈 어른도 이쪽에 좀 앉으세요. 뷔페식이다 보니 음식 떠다 먹는 게 번거롭네요. 제가 음식은 골고루 떠다 드릴 테니 한서방과 식사라도 좀 하세요. 예, 사부인. 세심하게 저희 아들과 저를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런 자리에 친히 와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이고 감사드리죠. 한서방, 휠체어 타고 좁은 공간 왔다 갔다 하려면 불편할 테니 여기 아버님이랑 편히 얘기 나누고 있게나, 응? 갑자기 세상 다정하기 짝이 없는 장모님으로 하루아침에 변신한 장모님이었습니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실수가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어요. 그래도 속상해하던 아내가 의기양양해 보이면서 마음을 달랜 것 같아 저 역시 위안을 삼으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오픈식에 오신단 말씀은 안 하셨잖아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았는데 오늘 아침엔 좀 운신할 만하더구나. 아버님, 힘드시면 무리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들어가시겠어요? 아니다. 평생 서준이에게 애비 노릇 한 번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이라도 내가 그 노릇을 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한 웃음을 띠는 아버지였습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사실 제가 평생을 절연하자 마음 먹고 살아서 얼굴을 뵙고 산 지 얼마 안 되는 분입니다. 저는 7살 되던 해에 아버지 얼굴을 처음 봤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제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는 줄 알고 살아왔더랍니다. 서준아, 서준이도 엄마한테 아빠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지?
네, 엄마. 근데 우리 아빠는 일찍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있다면서요. 사실은 엄마가 서준이에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됐는데 사실 서준이 아빠는 살아계셔. 엄마랑 외할머니랑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면서요. 그럼 저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미안하다, 서준아. 엄마랑 할머니랑 거짓말하면 안 됐는데 아빠가 계시다고 하면 서준이가 아빠 보고 싶어 할까봐 그랬어. 아빠가 계신데 왜 한 번도 서준이를 보러 안 오신 건데요? 그건 말이야. 아빠가 서준이가 잘 때 몰래 보러 오셨었어. 몰래요? 언제요? 서준이가 잘 때만 살짝살짝 아빠가 보러 오셔서 서준이는 몰랐던 거야. 어린 제가 상처받을까 봐서 엄마는 그런 거짓말을 하셨더랍니다. 머리가 굵어지면서는 당연히 엄마의 그런 말씀이 거짓말이었다는 걸 저도 알았죠.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네, 저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혼외자입니다. 저희 친아버지께서 가정을 일군 상태에서 저희 엄마를 만나 저를 낳으신 거죠. 그런데요, 저희 엄마에 관해 변명을 좀 드리자면 저희 엄마는 아버지가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만나셨다고 합니다.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아가씨를 꼬여서 팔자를 망가뜨려도 유분수지. 아이고 속상해서 원. 엄마, 서준이 듣는 데서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서준이도 알 거는 이제 알아야지. 버젓이 가정 있으면서 그런 사실 숨기고 너를 만났는데 분통 터지지 안 터지니? 그 사람하고 만남의 단추가 잘못된 것은 저도 인정해요. 가정 있는 사람인 거 알았으면 애초에 안 만났을 거고요. 멀쩡히 은행 다니는 널 꼬여서 임신한 처녀를 만들어놨으니 월. 그 사람 사랑한 거는 제 선택이었고 서준이 낳겠다고 한 것도 무엇보다 제 선택이었어요. 그 남자가 버젓이 가정 있는 사람이라는 거는 너도 몰랐잖니? 어리석은 저를 탓해야지. 이제 와서 누굴 탓해요, 엄마? 저희 엄마는 여상을 졸업하고 은행을 다니던 시절에 창구 직원으로 방문했던 아버지를 처음 만나셨다고 합니다. 첫 만남에 엄마에게 호감을 느꼈던 아버지의 구애로 만남을 시작하게 된 두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희 엄마를 만나던 당시에 이미 가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명망 있는 의사 집안의 부잣집 아들이었죠. 나 임신했어요. 예고도 없이 덜컥 임신했다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대체 날 왜 만난 거죠? 당신이 가정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 알았으면 애초에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요. 미안해, 경우가. 그렇지만 처음부터 너와 내가 끌렸던 거 사실이고 다시 돌아간다 한들 너와 내가 안 만날 수 있었을까? 왜 못 만나요? 처음부터 시작을 안 했으면 됐을 일이죠. 내가 거짓말한 거는 잘못이야. 그렇지만 네가 너무 좋았고 널 놓치기 싫었어. 날 책임지지도 못할 거면서 놓치긴 싫다니. 그게 무슨 심보죠? 미안하다. 너에게 어떤 욕을 들어도 싸지만 너 알다시피 내 혼외자를 받아줄 만큼 우리 집안이 너그럽지가 못해. 지금 그 말 뜻이 뭐죠 대체? 우리 아이, 난 자신 없다는 뜻이야. 무책임한 줄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 우리 영원히 얼굴 볼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별하고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으셨던 겁니다. 아버지와는 완전히 연락도 끊은 채 엄마는 다니던 은행까지 그만두고서 저를 키우셨죠. 40여 년 전만 해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아이를 낳은 싱글맘 신분으로 멀쩡한 회사를 다니는 게 사회 통념상 힘든 일이었다고 합니다. 경호가, 너 이렇게 언제까지 혼자서 서준이 감당할 거니? 처음부터 제가 선택한 일이에요, 엄마. 서준아비란 작자가 능력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병원장으로 떵떵거리며 사는 작자인데 양육비라도 더 받아내야지 안 그래? 자존심 상해서 내가 거절한 일이에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준다든. 너 어렵게 들어간 은행까지 관두고 힘들게 먹고 사는데 이건 정말 아니라고 본다. 엄마는 애초에 저와 엄마의 존재에 거리를 두고 살려고 했던 아버지에게 완전히 등을 돌린 분이셨습니다.
엄마는 은행을 관두신 후로 저를 키우시면서 할머니가 하시던 김밥집을 운영하며 저를 키우셨죠. 그렇게 아버지와 절연하고 살던 엄마와 저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였습니다. 그게 제가 7살이 되던 해에 추운 겨울이었고요. 네가 서준이니? 네, 안녕하세요. 서준이와 왕래하고 살겠다는 건 반대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허락할 수 있는 건 딱 거기까지고요. 여태 서준이를 잘 키워준 거 고맙게 생각해. 그렇지만 여러 여건이 내가 서준이를 데려가는 게 낫다고 보는데 아니,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죠? 서준이와 당신을 보고 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마음속에서 아예 두 사람을 지우고 살았다고 생각했나? 서준아, 엄마랑 아빠가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너 문구점에 좀 다녀와. 자, 이 돈 가지고 가서 뽑기 2개 하고 오렴? 그 시점에서 저에게 1,000원짜리를 쥐어주시며 저를 밖으로 내보내던 엄마셨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마음에도 눈치는 있던 터라 저는 두 분이서 무슨 대화를 나누길래 나를 내보내나 궁금한 마음이 들더랍니다. 저는 엄마에게 용돈을 받고 문구점에 가는 척하고서 밖에서 엄마와 아버지 두 분이서 하는 얘기를 엿들었어요. 나도 서준이 존재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땐 언제고 이제와 그런 소리죠? 내가 처한 여건을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하나. 3대가 의사 집안 어른들 뜻 거스르면 병원장 다리고 뭐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날 판인데 그럼 날더러 어쩌라고.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좀 바로 하죠. 쟁쟁한 집안의 와이프 눈치가 보여서는 아니고요. 그것도 내 입장에서 무시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 이해 못해줘? 그래서 당신이 바라는 이해가 뭔데요? 3년 전에도 난 당신에게 말했어. 서준이도 보고 당신도 보면서 왕래하면서 지내면 좋겠다고. 당신이 말하는 거 그거였죠. 당신 후첩으로 살라는 거요. 그것도 당신 근처 말고 소문 안 나게 동네 멀찍이 떨어져 살면서. 어차피 서준이가 생겼는데 그리 사는 거 말고 다른 방도가 있어? 뭘 모르나 본데요. 난 차라리 우리 서준이 사생활로 크게 하는 게 낫지. 둘째 부인 아들, 후처 아들 소리 들으며 크게 하고 싶지 않다고요. 왜 당신 거짓말과 체면 때문에 우리 아들과 내가 그런 오명 쓰고 살아야 하죠? 그러니까 서준이를 내가 데리고 간다잖아. 뭐라고요? 이제 와서 서준이를 데리고 간다고? 당신 나이도 새파랗게 젊은데 뭐하러 서준이에게 발목 잡히려고 그러나? 당신 와이프가 왜 서준이 데리고 오라고 하던가요? 아들 못나 미안하니 이제라도 혼외자 데리고 와서 대를 잇재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서준이 데리고 가자던 문제는 몇 년 전부터 내가 설득하던 문제야. 그거 참 우연의 일치라기엔 당신 와이프가 내리 딸만 셋을 낳은 것과 무관하다고 보기 힘드네요. 당신이 아무리 비꼬아도 좋아. 내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입장이라는 것도 알고. 그렇지만 당신도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떤 선택이 서준이에게 좋을지. 지금 내 경제력을 탓하는 건가요? 그것도 아이 키우는데 무시 못하는 부분이라는 거 몰라? 당신이 엄마 사랑은 줄 수 있겠지. 그렇지만 서준이에게 더 뭘 해줄 수 있나? 내 부족한 경제력 때문에 서준이 키우는 문제가 걱정이라면 좋아요. 앞으론 당신 보내주는 양육비 받겠어요. 경호가 당신과 헤어지면서 분명 말했을 텐데 내 이름 더 이상 부르지 말라고. 서준 엄마, 집사람도 약속했어. 서준이 데리고 와도 친아들처럼 잘 키우겠다고. 그러니까 날 믿고.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말을 하는 거야? 세상 믿을 사람이 없어서 당신을 믿으라고? 그래, 알았어. 애초에 나 결혼한 거 속일 걸로 당신이 평생 나를 그렇게 취급하는 거 달게 받아들일게. 받아들였으면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그만 가줬으면 좋겠네. 서준이 내가 데리고 가서 잘 키울게. 평생 아들 얼굴도 못 보고 살게 만들 작정이야? 말 참 우습게 하네. 누가 서준이 못 보게 살게 한대? 당신 말 맞다나. 그래. 내 배신감 하나 풀자고 당신이 아버지 노릇 못하게 하는 거 나 그만할게. 서준이 양육비 따박따박 보내고 시간 날 때마다 서준이 보러 와. 내가 서준이 데리고 가서 키우면 아버지 노릇 더 잘할 수 있잖니. 그럼 난? 엄마 노릇은 필요도 없다는 거야? 어미에게 자식이 어떤 의미인지 당신은 알지도 못하지? 서준이 7살이고
여태 당신이 품에서 키웠잖아. 앞으로도 품 안의 자식이야, 서준이는. 조금 있으면 사춘기 올 거고, 안 그래도 예민한 성정의 아이를 배다른 누나들 득실거리는 당신 집안에 보내라는 거야? 그래, 좋아. 당신 설득 불가능할 것 같네. 양육비는 당신 말 맞다나 다달이 보낼게. 그렇지만 당신 원하는 것처럼 서준이 보러 왕래하는 건 약속 못해. 결국 와이프 눈치 보고 지금 그런 딜하러 온 거구나. 나와 서준이와 왕래하면서 지내는 건 그 여자가 절대 안 된다고 했나 보네? 와이프 입장에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신도 여자면서 왜 그걸 이해 못해? 어이없네. 내가 왜 당신 와이프 입장까지 이해를 해야 하지? 나야말로 당신의 그 거짓말에 순진하게 놀아난 희생양이야. 관두자. 융통성 없는 당신과 더는 얘기 나도 그만하고 싶다. 융통성? 당신 그 비도덕과 비양심에 장단 안 맞추면 그게 융통성 없는 거야? 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지를 당신에게 제시했어. 그걸 마다한 건 당신이야. 앞으로 서준이 양육비나 따박따박 보내. 당신 하는 말 들으니 내가 그간 판단을 어리석게 했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 지원이라도 아버지 노릇 좀 하라고. 그래, 알았어. 서준이 보러 못 오는 건 당신이 이해시켜. 그 말의 끝으로 집에서 나간 아버지였습니다. 문을 쾅 열고 집 밖으로 나오는데 마당에서 덜덜 떨며 아내 대화를 모두 듣고 있던 저와 마주친 아버지였어요. 그런 저를 보고 몹시 놀라고 당황하던 아버지의 그 표정이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저입니다. 서준아, 아버지 간다. 네, 안녕히 가세요. 미안하다, 서준아. 엄마 말씀 잘 듣고. 네. 그 짧은 대화가 제 유년 시절 아버지와의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한 5, 6년을 저를 보러 오지 않으셨고 제가 중학교 가던 해에 다시 저와 엄마를 찾아오셨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이미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넘어서 냉랭함만 이 마음속에 자리하던 때였죠. 오랜만이구나, 서준아. 네, 날 몇 년 만에 봤는데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니? 안녕하세요. 중학교 들어간다면서. 네, 대답이 왜 그리 단답형이니? 아버지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에요 또? 제가 중학교 입학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던 즈음 엄마가 운영하시는 김밥집에 기별 없이 찾아온 아버지였죠. 엄마, 저 학원 시간 늦어서 가볼게요. 서준아, 아버지를 6년 만에 봤는데 지금 꼭 가야겠어? 왜 6년 만에 저를 보러 오셨는데요? 아, 그날 집 나가면서 하시는 말씀은 들었어요. 저 보러 못 오는 거 이해시키려 하셨죠? 다 이해하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차갑게 대꾸하고 김밥집을 나서려고 했습니다. 서준아, 너 아버지하고 가서 같이 살자. 뭐라고요? 당신 또 그런 소리 하러 여기 온 거야? 대체 그런 대도 않는 말을 언제까지 할 작정인데? 당신이 여태 서준이 키운다고 고생한 건 나도 알아. 인정하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런 사람이 몇 년 주기로 찾아와서 서준이 뺏어간다는 소리나 해? 어떻게 뺏어간다는 표현을 하니? 내가 데리고 가서 더 좋은 여건에서 키운다는 거잖아. 그놈의 여건 타령. 왜? 내가 서준이 밥을 굶겨 아님 학교를 안 보냈나? 여러 가지로 내가 더 서준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건 당신이 더 잘 알잖아. 이젠 서준이도 컸으니 서준이 의견도 물어보자는 거 아니야. 제 의견 뭐가 궁금하세요? 서준아, 네가 아버지에게 서운한 일이 많다는 거 나도 안다. 그렇지만 너도 이제 좀 아버지를 이해하고 현실을. 제가 왜 그딴 걸 이해해야 하죠? 서준아, 제 생물학적인 친부인 건 저도 부정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저 이제 13살인데 아버지 얼굴 본 게 오늘이 두 번째네요. 서준아, 그건 그냥 이제 와서 욕심 부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던 대로 생물학적인 아버지 역할만 하시라고요. 서준아, 너 그게 아버지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죄송합니다. 버릇이 없었다면. 그리고 제 의견 물어보신다 하니 드리는 말씀인데요. 저는 엄마하고 살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아버지의 그 집으로 들어가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소리치고 김밥집을 박차고 나왔더랍니다. 그것이 또 중고등학교 시절 아버지를 본 마지막이 되었지요. 참 씁쓸하고 서글프지만 돌이켜보면 늘 제가 저희 아버지를 본 주기는 6년에서 7년 단위였던 것 같아요. 7살 때 한 번, 중학교 들어갈 때 한 번,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가 군대에 다녀와서 한 번. 양심이 없어도 그렇게까지 없는 치들을 봤나? 멀쩡히 다 키워놓은 서준이를 홀랑 데리고 간다니? 그 집 와이프라는 여자가 아들 못 낳아서 그런가 봐요. 어이가 없어도 유부수지 원. 지들 아들 없다고 이제 와서. 저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 딱 잘랐어요. 양육비 받는 거, 서준이 보러 오는 거, 그 이상 안 된다고요. 양육비 주는 거야 당연하다만 지 처 눈치 봐서 서준이 보려 콧배기도 안 비치는 게 괘씸하다는 거야. 그 사람 처가랑 집안 눈치 보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걸요. 그 작자 이야기는 더는 입에 올리지 말자. 서준이 커가는데 들어서 좋을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소리예요, 엄마. 툭하면 엄마가 그 사람 얘기 꺼내시잖아요. 잊어버리고 지냈다가도 생각나면 우라통 터지니 그렇다. 멀쩡한 내 딸과 손주 녀석 팔짝 꼬아버린 인간인데 내가 어찌하면 믿겠니? 엄마, 이제는요. 나 서준이만 생각해서 살 거예요. 그런 맘 먹고 산 지 진지고 오래됐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입에 올려서 욕하는 것도 그만하자고요. 네? 그래, 그러자. 서준이 녀석이 대놓고 지는 그 집에 가서 사는 일 없다고 선포했다니 그 인간도 더는 찾아와서 되도 않는 말 못할 거다. 나하고야 아니지만 서준이하고라도 왕래하며 지냈으면 나았을 텐데 그게 안 돼서 서준이가 걱정이죠. 아, 그 집 예편네가 벌벌 떨며 싫어한다며. 서준이 보러 지 남편이 오면 너도 보는 게 신경 쓰여 그러는 거 아니냐, 그 예편네. 그러겠죠. 어쨌건 그 사람이 결혼하고 날 만났으니까요. 유부남인 거 모르고 만난 저나 멀쩡한 남편이 혼외자까지 낳은 그 여자나 어쩌면 둘 다 피해자인 게 사실이죠. 참 벌받을 인간이다 그 인간이. 여자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것처럼 큰 죄가 어딨다고. 엄마, 이제 정말 그 사람 얘기 그만해요. 네? 가끔 제가 잠든 줄 알고 주고받는 엄마와 외할머니 대화는 그러했습니다. 군대에 다녀와서 아버지를 본 것이 성인이 돼서는 마지막 만남이 되었었죠. 군대 다녀왔다면서 몸은 건강하고? 네. 서준아, 너는 왜 아버지를 만나면 늘 그리 단답형이냐? 저희가 뭐 길게 말 나눌 사이던가요? 네가 나에게 탐탁지 않은 건 알지만 너도 이제 성인인데 이 아비를 좀 이해해 줄 수는 없겠니? 네, 죄송하네요. 저는 벌써 아버지를 이해할 만큼 이해심이 넓지 못합니다. 서준아, 오늘 만나 뵙자고 한 건 앞으로 다시는 아버지 얼굴 뵙고 싶지 않아서예요. 서준아, 너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도 그게 홀가분하시지 않아요? 저 졸업하면 바로 취업할 거고 이제 경제적 지원도 필요 없습니다. 여태 해온 것처럼 엄마와 저는 가족으로 그리고 아버지는 그냥 없던 분으로 알고 그리 살아가겠어요. 날 영영 보지 않고 살겠단 말이야? 여태 절 6, 7년 단위로 한 번씩 보러 오셨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겠습니까? 아버지란 사람을 그렇게 띄엄띄엄 보며 사는 것도 제 스타일은 아니라서요. 저는 거의 그렇게 절연을 선언하다시피 하고 아버지와 왕래를 아예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대기업 입사에 성공했고 제 앞가림할 정도의 능력은 충분히 되었기에 더더욱 아버지와의 연락을 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서준아, 너 엄마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냥 네 아빠와 가끔이라도 얼굴은 보고 지내라, 응? 엄마, 그 사람을 어떻게 아빠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래도 내게 양육비며 학비는 따박따박 지원해준 분이다. 널 아예 안 보고 지내는 것도 아니고. 6년, 7년에 한 번 보러 온 거요? 그것도 엄마에게서 절 뺏어가려고 하면서? 그게 엄마 입장에서는 그리 말했다만 아예 너에게 정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그런 시도조차 안 했을 거야. 엄마, 그런 말씀이 제게 그닥 위로가 되지는 않네요. 제 기준에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서준아, 나도 네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좋은 건 아니지만
너까지 그리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엄마, 왜 이제 와서 그러세요? 제 지난 유년기 사춘기 돌이키면요. 전 아버지란 사람을 절대로 좋아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다고요. 그렇게 아버지에게 절연을 선언하다시피 하고 저는 20대와 30대 시절 내내 아버지를 보지 않고 지내왔던 겁니다. 그러다 대기업 회사원으로 나름 승승장구하며 일에 파묻혀 지내던 제가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날 저는 급하게 외근을 나가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고 엄청난 중상으로 하반신을 못 쓰는 장애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엄마, 나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제 두 다리를 쓸 수 없대요. 말도 안 돼. 의사 선생님, 정말 저희 아들 다리를 못 쓰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신경손상이 너무 심해서 예전처럼 걷기는 힘드실 것 같군요. 사고를 당하고 나서 큰 수술을 받았고 그 후로도 몇 번의 수술과 지난한 재활치료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영영 저는 걸어다닐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저에게 단 하나의 등불과 같았던 건 그 당시 아내라는 존재였죠. 아내를 처음 만난 건 저의 담당 간호사로서였습니다. 한서준 씨, 재활치료 가실 시간인데 뭐 하고 계세요? 어차피 두 다리로 걷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인데 재활은 해서 뭐 하게요? 휠체어 생활을 하신다 해도 재활은 필수예요. 나중에 팔 근육까지 굳어서 휠체어마전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이동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싶으세요? 누구 염장질러요? 그러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그럼 지금 당장 저와 재활치료실을 가세요. 거기 병원 침상 구석에 누워서 성질만 내지 마시고요. 아내는 저의 재활치료를 전담해주는 간호사였습니다. 똑부러지고 긍정적인 성격의 그녀는 무너져가는 저의 영혼을 구제해준 천사나 다름없었죠. 저의 절망이나 비관에 아랑곳 없이 쾌활하게 농담을 던지는 그녀였습니다. 그렇게 우거지상하고 있으면 어디 소개팅 제의라도 들어오겠어요? 뭐라고요? 그 정도면 혼남인데 좀 웃으세요. 내가 웃으면 뭐 소개팅 주선이라도 해주게요? 해드린다면 웃으실 건가요? 아내의 털털한 당돌함에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던 저입니다. 간호사님 참 아무리 농담이어도 책임 못 질 말은 그만하시죠. 저 그냥 해보는 말로 드린 말씀 아니에요. 지금처럼 웃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그런 거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네요. 계속 좀 웃으세요. 재활치료 끝나는 날 저랑 소개팅하고 싶으시면. 뭐라고요?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아니라는 거 알 텐데요. 눈치 엄청 빠른 분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닌가? 아내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했던 셈입니다. 어찌 보면 남자인 제가 먼저 했어야 했는데 당시 제가 처해 있던 상황을 배려해서 아내가 먼저 용기 있게 다가와 줬던 겁니다. 아내와 저는 연애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됐지만 결혼까지 꼴이 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뭐? 너 네가 간호하던 환자랑 결혼을 한다니 정신 나갔어? 엄마, 이제 서준 씨 환자 아니에요. 태어난 지가 언제인데요. 퇴원만 하면 뭐 하는데? 평생 휠체어 신세 지는 남자랑 어떻게 살려고? 서준 씨, 휠체어만 탈 뿐이지 엄마 다른 부분은 다 멀쩡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 사람 너무 사랑하고요. 사랑이 밥 먹여주는 줄 알아? 대기업 다니다 사고당해서 회사까지 잘렸다면서 네가 먹여 살릴래? 당분간은 그래야죠 뭐. 원래 능력 있는 사람이니 평생 백수는 아닐 거예요. 이 결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절대 안 돼. 휠체어 타는 장애인의 가진 거 없는 홀어머니 아들 내 딸짝으로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서슬퍼런 장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으나 아내의 고집과 헌신적인 사랑 하나로 결혼에 꼴이 나게 된 저희 부부였습니다. 저는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장애인이 된 후 다니던 대기업에 사표를 내야 했고 그 후 몇 년간의 방황 끝에 현재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구직에 성공할 동안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야 몇 년 동안을 가장 노릇을 해왔던 거죠. 그리고 최근에 연을 끊고 지내던 친아버지와 다시 상봉을 하게 된 상황이었고요. 그날은 주말이었고 오랜만에 아내와 집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던 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걸려와서 받았는데 서준이냐? 아버지다.
어쩐 일이세요? 네가 날 안 보고 산다고 했지만 그래도 나 죽기 전에 네 얼굴 한 번은 보고 싶어서 그것도 안 되겠니? 아버지는 얼마 전에 췌장암 선고를 받으셨다고 하더군요. 아무리 과거의 미움으로 절연을 선언한 저였지만 그런 상황에서 매몰차게 만남을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10몇 년 만에 아버지와의 상봉이 이루어진 거였죠. 네가 우리 서준이 아내라고? 네,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에도 따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드리지 않았었기에 병원에서 첫 대면을 하게 된 아버지와 아내였지요. 내가 평생 서준이에게 지은 죄가 많아서 여태 며느리 얼굴도 못 보고 살았네요. 반가워요. 아버님, 말씀 편하게 하세요. 미안하네. 이제야 시아버지로 얼굴을 보게 돼서.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의 손을 꼭 잡는 아버지였습니다. 서준이 네 성정이 한 번 한다면 하는 성미여서 날 끝까지 안 볼 줄 알았는데 고맙구나. 아닙니다, 아버지. 서준아, 네 그런데 왜 다리는 그렇게 됐니? 휠체어를 탄 제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 아버지였습니다. 너 사고 당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사실 병원에도 갔었다. 네 어머니가 만류해서 네가 잠자는 모습만 보고 나왔다만. 들어서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회사 그만두고 프로그래머 한다면서? 네, 저택으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요. 이제 와 이런 말 소용이 있을까마는 이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평생 너에게 아버지 노릇을 못해서 미안하다. 네 어머니에게도 평생 나는 죄인이고. 항암 치료를 하며 머리칼이 거의 빠진 앙상한 몰골로 오열하는 아버지였습니다. 내가 가진 자리에서의 명예를 버리기 힘들었다. 애초에 네 엄마와 시작해선 안 되었지만 핑계라면 양심이고 뭐고 집어던질 만큼 그때는 네 엄마가 좋았어.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사랑을 한 아버지를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타박하진 못했습니다. 긴 기간의 절연으로 타박은 충분히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앙상한 몰골의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더 이상 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더군요. 병색이 완연한 그런 모습으로 처남의 병원 오픈식에까지 참석을 해준 아버지였습니다. 그날 오픈식장을 빠져나오며 기력이 없으신 아버지가 제 휠체어를 끌어주셨더랍니다. 미안하다 서준아. 네가 어릴 때 네가 탄 유모차를 끌고 어디 놀러 한 번 못 갔는데 이제 와서 휠체어를 타는 너를 내가 그래도 한 번 밀어는 주는구나. 아버지, 이제 과거 말씀은 그만하셔도 돼요. 다정한 아비가 못 되어줘서 미안하다. 그래도 마음 한켠엔 네가 늘 챙기지 못한 짐처럼 무겁게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아다오. 그날이 아버지와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며칠 안 되어서 수천하신 아버지셨죠. 아버지는 돌아가시면서 처남이 운영하는 병원의 건물을 저에게 상속해 주셨습니다. 졸지에 건물주가 되어버린 저였고 장모님의 기함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는 소문이 전해져 오더군요. 저는 쇼핑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큰 돈을 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 하나만 놓고 보면 딱히 돈 욕심이 없는 편인데 결혼하고 여태 저를 위해 고생한 아내를 생각하니 경제적인 여유가 생겼다는 게 참 다행이다 싶더군요. 아내를 위해서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차도 좋은 차로 선물을 해줬더랍니다. 여보, 진짜 이 집이 우리 집 맞아? 맞아요, 여보. 당신 항상 이런 집에 살고 싶어 했잖아. 세상에, 강남 한복판 이 고급 빌라를 진짜 자네가 샀다는 말인가? 정확히는 아버지 도움입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월급쟁이였으니까요. 세상 떠나시며 자네를 그리 챙긴 거 보니 아픈 손가락이 따로 없었나 보네. 그러게요. 그래도 돌아가시기 전에 화해를 해서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와의 뒤늦은 화해. 제가 사실 아버지를 용서한다 말한 것은 100% 아버지를 이해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마르고 앙상한 몰골의 백발 노인이 울며 얘기하는 화해의 메시지를 매몰차게 거절하기 힘들었다는 것이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때문에 속이 괴롭고 저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몰아가진 않으려고요. 가족이든 타인이든 누구든 간에 사람은 상대를 이해하지 않을 권리 또한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끝내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용서했다.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제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 평생 지키려 했던 왕관의 무게와 그걸 지키신 대가로 저 역시 현실적으로는 건물을 상속받게 된 것도 사실이죠. 이제 더 이상 아버지로서의 도리와 상속유산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용서했고 그 용서가 이뤄진 후에 보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어요. 건물주가 되고 나서 가장 좋은 점은 아내가 경제적인 윤택함을 누린다는 점입니다. 결혼하고 거의 10년을 다리가 불편한 저 대신 가장 노릇을 한 아내이거든요. 친정의 타박과 모진 잔소리를 매일같이 들어가면 저를 변함없이 사랑해준 아내가 지금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게 된 점이 너무나 저로서는 행복한 일입니다. 여보, 앞으로는 쇼핑도 실컷 하고 여행도 가고 싶은데 다니고 그래. 알았지? 갑자기 사모님처럼 살아서 나 명 짧아지는 거 아니야? 무슨 그런 재수없는 농담을 해. 맨날 다달이집 대출금에 카드값 걱정하며 살다가 통장 잔고 걱정 없이 사니까 실감이 안 나서 그래. 날 위해서 당신 강산 한번 바뀌는 기간 동안 혼자 고생했잖아. 이제는 내가 당신에게 갚을 차례야. 참, 다음 주에 당신 생일이잖아. 아, 벌써 날짜가 그렇게 됐나? 엄마가 당신 생일상 차려주신다는데? 장모님이? 응, 당신 안 내키면 안 가도 되고. 아니야. 나 결혼하고 처음 차려주시는 생일상인 것 같은데 가야지. 아내가 휠체어를 밀고 동네를 산책하는 저녁 풍경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언제나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해 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